2009년 한국 시트콤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이 방영됩니다. 배경음악도 없이 뉴스 앵커의 목소리만 들려왔죠. 오늘 낮 11시 30분경 공항로에서 빗길에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8종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시각은 11시 15분. 화면은 흑백으로 멈춰있고 방금 전 처음으로 고백을 했던 세경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분노했어요. 게시판이 터졌고 다음날 인터넷은 온통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결말을 만든 사람이 그전까지 우리를 가장 많이 웃겼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순풍산부인과,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하이킥 시리즈, 한국 시트콤의 황금기를 만든 작품들이 딱 한 명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기가 끝난 것도 이 사람이 대중 곁을 떠나면서였어요. 오늘 같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웃음을 철학으로 만든 남자, 한국 시트콤의 거장 김병욱 감독입니다. 사실 김병욱 감독은 처음부터 TV 방송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1986년 MBC의 수석으로 입사했는데 그가 지망한 건 TV가 아니라 라디오였습니다. PD는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TV는 어쩐지 눈에 띌 것 같고 라디오라면 숨어서 PD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극극극 아이였던 그는 수석 입사에도 불구하고 숨고 싶은 소심함 때문에 라디오 PD를 선택했죠. 그런데 재밌는 게 나중에 이 소심함이 오히려 큰 무기가 됩니다. 화면 밖에서 조용히 사람을 관찰하는 능력, 눈에 안 띄려고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보던 시선이 나중에 캐릭터를 설계하는 핵심 감각이 되거든요. MBC에서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담당하다가 1991년 SBS가 창사하면서 이적을 결정하고 라디오에서 TV 예능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1995년 SBS 개국 후 첫 시트콤인 LA 아리랑의 연출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트콤의 세계에 발을 들입니다. 당시 한국에서 시트콤이라는 장르는 주병대 감독이 선구자로 닦아놓은 미개척지였어요. 김병욱 감독은 그 밑에서 200화 이후부터 단독 연출을 맡으며 자기만의 시트콤 문법을 조금씩 완성해 나갑니다. 완고한 가장이 있는 대가족, 더부살이하는 중간세대, 식탐과 소소한 민폐를 개그로 끌어올리는 방식, 이게 다 이때 만들어진 틀이에요. 그리고 LA 아리랑을 연출하던 1998년 동시에 두 번째 작품을 맡게 됩니다. 바로 순풍산부인과였죠. 순풍산부인과는 2년 9개월 동안 682부작이라는 경이로운 분량으로 방영됩니다. 미국식 시즌제로 환산하면 약 30년치 서사를 단기간에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최고 시청률 30%, SBS 시트콤 사상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기록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면 김병욱 감독이 왜 거장으로 불리는지 그 공식이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핵심은 캐릭터입니다. 박영규라는 캐릭터를 생각해보면 잘 나가던 입시 강사였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장인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는 백수의 진상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가 왜 그렇게 웃기면서도 상 받았을까요? 박영규 캐릭터에는 사실 대단한 악의가 없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며 굶주렸던 어린 시절의 습관이 어른이 돼서도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거든요. 413화에서 처음 열리는 박영규의 가정환경 에피소드를 보시면 7남매 집안에 먹을 게 부족해 어린 동생들에게 밀려 늘 굶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시청자는 처음으로 그를 가엾게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바로 김병욱 감독의 캐릭터 공식입니다. 밉살스러운 인물에게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심어두는 것, 그리고 그 맥락을 한 번에 풀지 않고 수백 화에 걸쳐 조금씩 열어두는 거예요. 감독 스스로도 인터뷰에서 시트콤을 공부할 때부터 사건보다는 독특한 캐릭터 중심의 구도를 잡는 것에 집중했다고 했어요. 특히 가족 시트콤은 회차가 쌓이면 단순한 사건만으로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그 빈자리를 캐릭터의 깊이로 채웠던 거죠. 레전드 에피소드를 하나만 꼽자면 442화 술자리 반전 에피소드예요. 오지명 원장 눈에 멍이 들었는데 박영규가 범인으로 지목된 에피소드거든요.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박영규. 자기 주먹이 부어있으니 자기가 범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진짜 범인은 이창훈, 표인봉, 권오중 셋이었어요. 오지명이 자신을 때려봐 하고 도발하자 셋이 동시에 주먹을 날렸던 거죠. 박영규의 부은 손은 그 범행 과정에서 이미 자고 있던 박영규의 손을 무릎으로 찍었기 때문이었고요. 이 구성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관객이 한번 정보를 받고 틀렸다는 걸 알고 진실을 뒤집어보는 쾌감. 이 세 단계가 20분짜리 시트콤 한 편 안에
완벽하게 들어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김병욱 감독이 에피소드 구성의 밀도에 얼마나 집착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결국 순풍 산부인과는 전설이 됩니다. 미다리, 박영규, 오중희 같은 캐릭터들은 건국일의 가장 강렬한 캐릭터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한국 예능에서 보기 드문 캐릭터 구축을 보여줬죠. 하지만 감독 본인은 이 전설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했어요. SBS의 무리한 연장 편성에 몸과 마음이 무너지며 병원에 입원하면서 592화를 끝으로 연출을 그만두게 됩니다. 전설의 마지막이 감독의 쓰러짐이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스토리 내가 짤 거고 글씨는 누가 쓸래? 병원에서 나온 뒤 2000년 12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로 돌아옵니다. 순풍이 몇몇 주역 캐릭터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웬금학은 달랐어요. 신구, 노주현, 이홍렬이라는 3부자를 중심에 놓고 권오중, 배종옥이라는 개성 강한 인물들이 사방에서 치고 들어오는 앙상블 구조였거든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순풍에서는 박영규나 미다리가 없는 에피소드는 방영 다음 날 힘이 빠진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는데 웬금학은 신구 할아버지가 없어도 노주현이 빠져도 나머지 캐릭터들이 각자의 에피소드를 끌고 나갔거든요. 전작의 약점을 스스로 보완한 셈이에요. 특히 이 작품의 핵심 캐릭터는 신구가 연기한 노고 할아버지예요. 아들 노주현은 멀쩡한 소방파출소 소장인데 그 아들에게 수시로 들이닥쳐 혼내고 때리고 쫓아다니는 아버지. 근데 이 캐릭터가 단순히 소동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노고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이유는 그 분노의 근거가 항상 맞기 때문입니다. 노주현이 친구 보증을 섰다가 돈을 날리고 권오중이 사고를 치고 이용렬이 허튼 짓을 하면 노고 할아버지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들이닥쳐요. 미워하려 해도 미워할 수 없고 무섭지만 없으면 섭섭한 캐릭터. 한국판 호모 심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도 독보적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이 작품에는 또 하나의 명장면 공식이 있어요. 바로 소방서 망년회 에피소드입니다. 술자리에서 상관이 신입에게 술을 따르라 할 때마다 그 신입이 상관에게 주먹을 날리거나 입을 찢거나 매년 더 기괴한 사고가 벌어지는 에피소드인데 이게 웃기면서도 당시 직장 문화를 정면으로 비틀었어요. 그리고 이 패턴 자체가 해마다 시청자들이 기다리는 의식이 됐거든요. 김병욱 감독이 이 작품에서 처음 완성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특정 에피소드를 주기적으로 기다리게 만드는 구조. 단순히 오늘 웃기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또 어떤 일이 생길까를 예감하게 만드는 시트콤. 이후 감독 스스로 최고작으로 꼽는 똑바로 살아라까지 히트시키며 SBS에서 김병욱 감독 3부작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MBC로 옮긴 뒤 2006년 11월 거침없이 하이킥이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삶은 고해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작품이 왜 한국 시트콤 역사상 가장 완성된 작품으로 꼽히는지 같이 뜯어볼게요. 일단 캐스팅 구조부터 봐야 해요. 이순재, 남은이라는 국민 원로 배우를 중심에 놓고 정준하, 박혜미, 최민용이라는 중견 배우를 배치한 다음 당시 신인이었던 박민영, 정희루, 김범을 끼워 넣었어요. 제작비가 적은 시트콤에서 신인 배우를 쓰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한데 김병욱 감독은 이걸 좀 더 촘촘하게 짜놓는 편이에요. 원로 배우들이 만들어주는 안정감 위에서 신인들이 마음껏 캐릭터를 폭발시킬 수 있는 구조. 이 설계 자체가 이미 달랐거든요. 그리고 김병욱 감독은 이 구조 안에서 야동순재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선택이냐면 이순재 선생님은 당시 권위 있는 원로 배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몰래 성인 비디오 보다가 걸리는 할아버지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 김병욱 감독의 핵심 철학이 나옵니다.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우리랑 똑같다. 이 공식이 순풍의 박영규에서 시작해서 거침없이 하이킥의 이순재에서 가장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야동 93화 이순재가 아들 정준하에게 삐진 에피소드가 있어요. 준하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가 아빠보다 하늘만큼 땅만큼 더 좋다고 말하거든요. 아니 하늘만큼 땅만큼 더 좋아요. 이거 진짜야? 예. 이순재는 삐져서 최민용을 불러 막둥아 너는 아빠가 좋냐? 라고 묻고 결국 최민용 어깨에 올라타서 기분 풀려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웃기면서도 짠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가장 무거운 권위를 가진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쩔쩔매는 모습이거든요. 이 장면 하나가 압축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도 사람이다. 진짜로 내가 더 좋아 임마? 저 개인적으로 83화도 기억에 남아요. 각자의 사정으로 신지와 민용이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주가 아파서 발을 동동 구르던 문희 할머니가 지방에 내려가 있던 순재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할아버지가 한 걸음에 올라와서 손주를 응급실에 보내는 장면인데, 이 순간 이순재 선생님의 정극 연기는 단순히 시트콤은 웃긴 드라마가 아니라 한 가족의 인생이 담긴 수작으로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진짜 부모라면 애가 집에 있는데 집에서 온 전화 그렇게 무시하고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 91화 봄이 와서 신난 문희 할머니가 또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곳저곳 돌아다니자 순재 할아버지가 질투를 해서 할머니를 못 나가게 잡으러 다니는 장면에서 나문희 선생님의 연기가 극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도 있었고요. 봄바람 날 날이 얼마 없을 것 같아서 온 없이 한번 실컷 놀아보고 그러면서 왜 그래 왜? 이렇게 원로 배우들의 정극 연기는 시트콤을 입체감 있게 만드는 핵심이었습니다. 준아야, 아버지! 준아야, 가자. 자세히 보면 드라마 속 이순재의 3대 가족은 맹목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오히려 평등하지 않은 관계가 얽혀서 작은 정치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지만 야동을 즐겨보며 권위를 실추시키는 할아버지. 나는 자유다! 아니 이놈의 할아버지가 미쳤나? 누굴 쳐다보고 그래요? 요즘 들어 이상할 만큼 연속으로 체면을 구기시던 할아버지는 그날 역시 체면을 오지게 구기시며 모퉁이 뒤로 주랭랑을 치셨다. 노동의 시간이 가장 길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지만 실상은 가장 서열 아래라고 할 수 있는 할머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이제 됐냐? 경제권과 주도권을 모두 쥐고 가족들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며느리. 제발 남의 일에 신경 좀. 끌 수가 없죠. 이게 다 가져. 일이라도 참견 못할 일이 어디? 여기! 그럴순. 있지요. 에이 너무 까치. 한 거 알면 제발. 오케이. 그리고 식욕이라는 본능과 경제적 무능에 시달리는 아들까지. 아이, 아버지! 매회 서로 부딪히며 치열하게 싸우는 관계. 김병욱 감독은 이 미시적 권력 관계의 해부를 통해 기존 가족 드라마가 강요해온 화목한 정상가족의 허상을 통쾌하게 깨부수며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작품입니다. 단 8개월 만에 167화를 쏟아낸 기형적인 제작 환경 속에서 이런 걸작이 나왔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울고 있었어. 그 까칠한 남자가 눈물이 내 어깨를 다 적시도록 울고 있었어. 이어지는 지붕 뚫고 하이킥은 단 6개월 만에 126화를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겉으로는 유쾌한 시트콤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잔혹한 계급 구조가 차가운 뼈대로 깔려 있어요. 아빠와 빚쟁이를 피해 태백에서 서울로 도망쳐온 세경과 신의 자매가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가며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표면적으로는 좌충우돌 상경기지만 심층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코 좁혀질 수 없는 빈부격차에 대한 잔혹 동화예요. 감독은 처음부터 공간 대비를 통해 계급적 단절을 시각화해요. 이순재의 손녀 해리는 값비싼 장난감과 인형으로 가득한 화려한 공주방에서 생활하며 집안의 포식자처럼 군림합니다. 하지만 동갑내기인 신혜는 옷으로 가득 차 숨조차 쉬기 힘든 드레스룸 한 구석에 더부살이하며 눈치를 보며 살고 있죠. 이 공간적 단절은 단순한 주거 환경의 차이를 넘어 태생적으로 결정된 자본의 계급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폭력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상징합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서운대 다니는 정음이 세경에게 학교를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어린 신혜가 정음에게 이렇게 말하죠. 왜요 언니?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서요?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고?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그래. 이 대사 하나가 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계층 이동에 대한 막연한 믿음, 좋은 학교와 좋은 사람을 등치시키는 순진함, 그리고 그게 결국 얼마나 잔인하게 무너지는지를 감독은 이 어린 캐릭터의 입을 통해 조용히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건 태백 소녀였던 세경이 서울에 오고 난 뒤 검은 코트와 빨간 목도리가 시그니처가 되면서 컬러풀하고 엉뚱했던 성격은 점점 죽어가고 조용하고 우울한 느낌만 남아갔다는 거예요. 자본의 공간에 흡수될수록 개인의 색깔이 지워지는 과정을 의상과 표정의 변화로만 보여준 거거든요. 말없이 전달하는 연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장면, 빗속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고백했던 세경이 뉴스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흑백 화면 속에 멈춰버리는 엔딩.
연출 관점에서만 보면 나름의 치밀함이 있어요. 미술관에서 마지막 휴양지라는 그림을 보고 있는 세경. 세경은 현실에서 얻지 못한 평등, 안식, 사랑이 존재하는 상상의 장소를 꿈꿨죠. 휴식을 주는 휴양지가 마지막이라니까 왠지 슬프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던 세경의 소원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이런 순간이 오네요. 이루어져서 행복해요. 그 소원을 그대로 들어준 것처럼 화면을 정지시키는 그 연출은 분명히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출의 메시지가 옳다고 쳐도 시트콤이라는 장르와의 계약을 감독이 먼저 깼다는 거예요. 수십 화를 웃으면서 정들었던 캐릭터를 마지막 화에 아무 준비 없이 보내버리면 시청자는 슬픔보다 배신감을 먼저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배신감은 다음 작품으로 고스란히 전달됐어요. 짧은 다리의 역습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시청자들은 이번엔 또 누구 죽이냐고 했거든요. 실제로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 작품은 시트콤이 아니라 드라마라고 계속 말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세경이라는 캐릭터의 계층 한계, 신분의 벽,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다고요. 의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시청자들은 시트콤을 보러 왔는데 감독 혼자 다른 작품을 만들고 있었던 셈이었죠. 감독의 철학이 장르와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김병욱 시트콤은 확실히 결이 달라집니다. 오랜 파트너였던 송재정 작가와 거침없이 하이킥 이후 결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감독이 각본을 사실상 혼자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김병욱 감독의 전성기는 혼자 만든 세계가 아니라 무거운 철학과 터지는 웃음이 서로 견제하던 균형의 결과였기 때문이에요. 감독은 늘 사람 안의 비극을 보고 있었고 송재정 작가는 그 비극이 너무 무거워지기 전에 웃음으로 탁 풀어줬죠. 그런데 그 균형추 하나가 빠지자 웃음은 줄어들고 감독이 원래 하고 싶어 했던 우울함, 냉소, 드라마성이 훨씬 전면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우리가 웃다가 뜨끔한 시트콤을 봤다면 이 시기부터는 보는데 점점 숨이 막히는 시트콤이 되어간 거예요. 짧은 다리의 역습이 딱 그 전환점이었습니다. 시청률도 전성기만큼 치고 올라가지 못했고 시청자 반응도 예전처럼 폭발하지 못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사람들이 김병욱 시트콤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똑같은 냄새가 날 때 더 빨리 질려버린 거죠. 가족 구성은 낯익고 캐릭터의 충골 방식도 낯익고 유머의 결도 점점 낯익어집니다. 처음엔 김병욱 스타일이었던 게 나중엔 또 그거네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창작자에게 가장 잔인한 순간입니다. 자기만의 색깔이 어느 날부터 자기 복제로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니까요. 특히 너의 등짝의 스매싱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었어요. 박혜미, 권오중, 박영규 같은 소위 김병욱 유니버스의 핵심 배우들을 다시 불러왔는데 반갑기보다 먼저 드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조합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였죠. 원래 김병욱 시트콤의 캐릭터들은 막장 같아도 어딘가 사람 냄새가 있었어요. 얄밉고 찌질하고 철없어도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있었죠. 그런데 후기작으로 갈수록 그 선이 무너집니다. 인물은 과장되는데 공감은 줄고 관계는 시끄러운데 애정은 안 생기고 웃기려고 세게 치는데 정작 보고 나면 피곤한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거장의 후기작이 흔히 맞는 벽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걸 하면 예전 맛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익숙한 걸 하면 또 복붙이냐는 말을 듣는 벽이요. 김병욱 감독도 결국 그 사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고 이순재 선생님은 김병욱 감독을 방송계의 라브렌티베리아라고 평가했어요. 극한의 완벽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주변 스태프과 배우들이 고통스러웠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장진 감독은 코미디를 만들기엔 너무 우울한 사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두 평가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게 김병욱 감독이라는 사람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것만으로 설명이 끝나진 않아요. 감독 개인의 한계도 있었지만 시대 자체가 이미 김병욱식 시트콤과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예전엔 우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TV를 틀고 비슷한 인물들을 몇 달씩 같이 지켜보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시트콤은 하루 이틀 빵 터지고 끝나는 장르가 아니라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정드는 장르였어요. 그런데 미디어 환경이 바뀌죠. 사람들은 더 짧고 더 빠르고 더 즉각적인 웃음에 익숙해집니다. 하늘을 차근차근 쌓아서 터트리는 웃음보다
3초 안에 바로 이해되는 자극이 강해졌고 매일 수십 분씩 따라가는 호흡 자체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김병욱 감독의 후기 부진을 단순히 감독이 감이 떨어졌다고 말하면 너무 쉬운 해석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시대를 지배했던 문법이 다른 시대로 넘어오면서 힘을 잃은 거예요. 문제는 김병욱 감독이 그 변화를 끝내 자기 방식 안에서 완전히 번역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평범한 연출자가 시대에 밀린 게 아니라 한 장르를 거의 정의하다시피 했던 사람이 자신이 만든 문법의 한계 앞에 서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더 슬퍼요. 그래서 더 김병욱 감독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냥 웃긴 장면 몇 개 잘 만든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국 시트콤이 가장 강력했을 때 가족을 가장 현실적으로 웃겼고 권위를 가장 우습게 무너뜨렸으며 웃기면서도 결국은 우리 삶이 얼마나 찌질하고 서글픈지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시트콤이라는 가장 가볍고 친숙한 그릇 안에 자본주의의 잔혹한 생리, 가부장적 권위의 허위의식, 청년 세대의 취업난, 인간 본연에 채워지지 않는 고독을 담아냈죠. 그러면서도 우리를 웃겼어요. 웃음은 대개 사람을 가볍게 만들고 비극은 사람을 무겁게 만드는데 김병욱 감독은 그 두 개를 한 화면 안에 같이 밀어넣었던 사람이에요. 이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전성기와 후반기의 간극까지 포함해서 그 모순과 실패까지 포함해서 김병욱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특별합니다. 한국 시트콤을 가장 높이 끌어올린 사람도 그 한계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도 결국 김병욱이었으니까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찰리 채플린의 말이 있잖아요. 김병욱 감독은 그 명제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브라운관 속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로 번역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웃음 안에 인생을 담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던 감독. 그게 김병욱 감독을 지금도 거장으로 기억하는 이유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같이 보신 여러분은 이번 김병욱 감독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올린 원피스 시즌2 리뷰 영상도 재미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